네, 안녕하세요. 크레딧 담당 김상만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 마지막 세션이니까 조금만 더 좀 참아주시고 맛있게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 전망 제목을 이제 달콤 쌉쌀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 의미를 좀 풀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2020년 코로나, 그다음에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 여건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씁쓸한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쌉쌀하다는 의미고, 달콤은 뭐냐면 저희가 항상 어려울 때면은 이렇게 우리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딱 이제 나타나서 가지고 항상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중의 유동성 환경 자체가 뭐 되게 돈을 많이 풀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여러 경제 주체들이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쉬운 여건은 아닌데, 여러 가지 유동성 여건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업 부도라든가 뭐 신용 위험 같은 것들이 뭔가 좀 있을만하면 뭐 해결해주고, 있을만하면 해결해주고, 뭐 미국 은행 사태도 얼마 전에 경험하셨듯이 지역 그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가 나서 뭐 거의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예금자 보장 한도를 무제한으로 뭐 한시적으로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는 상당히 이제 그 양쪽의 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뚜렷한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으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좀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뭐 예를 들면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지표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만 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내년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좀 더 가깝겠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약간은 좀 위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뭐 수급, 제가 이제 아까 유동성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의 수급적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하반기 내내, 그다음에 올 초도 뭐 이제 뭐 특히 한전채가 발행이 많아서 전체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이제 구축하고 그렇게 불리한 이제 수급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이렇게 그게 이슈화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 작년 한 10월부터 어떻게 공사채 공사채가 순증한 규모가 한 29조, 누적한 규모가 29조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은행채가 순상환이 한 31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전을 위주로 한 공사채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만큼 은행채 발행이 줄어서 그게 흡수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전은 다시 전기요금도 좀 다시 올리고 해서 한전채 이슈가 조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은행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은행채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동안에 이제 은행들이 순상환하고 발행을 적게 했으니까 앞으로 발행을 많이 하지 않겠냐. 그리고 한 올 3분기, 4분기는 은행채 만기가 또 많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은행채가 한전채처럼 작년 말에 한전채 같은 그런 수급 이제 불안을 초래하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걱정들이 다시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지금 경제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가 좀 이렇게 부담이 큰데, 결국은 그 이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은행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 이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은행들의 이제 그 조달 이제 은행들이 이제 예금이나 채권을 조달 가중평균 이자 그 이제 코픽스 이제 금리라고 하는데 그 코픽스 금리의 가상금리를 이제 붙여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코픽스 금리가 하향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코픽스 금리 이쪽에 왼쪽에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작년 말 한 9월, 10월 이렇게 정점을 기록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뭐 최근에 보시면 거의 기준금리와 거의 맞닿는 수준까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가장 최근으로 보면 기준금리보다 더 코픽스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은행들이 이제 좀 낮은 이제 그 수신금리를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채권보다는 이제 예금을 통해서 조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 채권이 이제 그 스프레드가 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예금을 통해서 많이 조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위험성이 저는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은 은행들의 전체적인 대출 증가율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뭐 자금 수요가 있어야지 조달을 많이 하는데 전반적인 조달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은행채 수급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여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이제 달콤한 부분에 말씀드렸고, 이제 씁쓸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작년 이후로 무역 수지가 계속 한 13,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흑자의 이제 그런 대상국이었던 대중국 무역 수지도 적자로 들어섰다는 게 사실은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또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 대중국 무역 수지가 이렇게 안 좋냐고 따져보시면 사실 중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완성품 만들어서 재수출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산 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그런 락다운 그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통제가 돼서 내수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자체가 일단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런 중국 내의 어떤 그런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중국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무역 분쟁이나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 견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려워요. 중국이 앞서 이제 김경환 위원이 중국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연 6, 7%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2, 3%로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 성장률에 아주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수출은 아주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이때 앞서 이제 뭐 하반기에는 중국 여러 가지 경제가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뭐 이렇게 좀 살아난다면 저희도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도 좀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직은 뭐 약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업종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수출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조선을 빼고는 다 안 좋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감률, 그 다음에 내수 업종은 뭐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뭐 성장률은 계속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수익성은 계속 안 좋고, 그나마 이제 내수 중에 이제 필수 소비재, 음식료, 통신 정도 빼고는 나머지 건설, 유통은 뭐 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 여건이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사채가 지금 한 3년 기준으로 하면 AA로 한 3년 하면 금리가 한 4% 수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매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충분히 방금 말씀드린 펀더멘털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약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하반기에는 계속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런 변수들을 잘 감안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대외 여러 가지 이벤트,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가격이 변동폭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괴리가 생길 때 전술적으로 이제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동일 등급 회사채하고 여전채 스프레드 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 뭐 그런 부분들 여전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은행하고 공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최근에 은행 공사채 스프레드 갭이 거의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은행채 관련된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대응을 어쨌든 좀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좀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 여건이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접어들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 뭐 우리나라 국내 크레딧 시장 자체도 뭐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지정학적인 변수라든가 그다음에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의 어쨌든 그런 대립 양상, 그다음에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무역 그 경제 제재라든가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향후에 그 상황 판단과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결국 EU하고 중국 간의 관계 설정 부분인데 이번에 G7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EU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결국엔 같이 많이 엮여 있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결별하는 게 아니고 당분간 각방을 쓰는 거 정도로 이제 서로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이제 그 상황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계속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국내 크레딧 시장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